초등 때까지는 조금 곁에서 보고 싶다라는 부모님도 있으실 수도 네. 있기 때문에 요즘에 엄마표라든지 아빠표로 수학을 지도하시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정답만 체크를 해주신다든지 네. 이런 경우에 오답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부모가? 아이가 틀렸을 때 저는 이렇게 해요. 대기자 TV.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오늘은요, 자녀의 수학 지도가 어려운 초등 부모님들께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초등 수학 학습 가이드 나눠드릴게요. 초등학생들 수학책 쓰고 있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초등학생 수학책은 제가 제일 잘 쓸 겁니다. 천종현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소마, CMS 등에서 20년 동안 초등 대상으로 수학 지도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좀 이 메시지를 좀 나누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제가 선생님들 교육할 때 네네.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교실에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나갈 때 밝게 웃으면서 엄마를 만났을 때 엄마들이 많이 물어보십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어머님들도 두 가지 부류가 있으세요. 예. 오늘 재밌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어머님들. 오늘 잘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네네네. 어머니 있으세요. 이때 아이들이 만약에 그 수업 공간에서 선생님의 수업을 잘 하셨다면 잘했다라고 착각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얘기를 해요. 착각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선생님이 다 가르쳐 줬을 수도 있어요. 그 길을 인도를 해줬을 거예요. 근데 아이가 스스로 하고 있다라는 느낌들을 유지하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수학은. 네. 그래서 머리에 그냥 집어넣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아이가 스스로 하나라도, 잘하는 아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할 거고, 그게 조금 부족한 아이는 중간까지는 엄마나 선생님의 도움이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해결해 간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수학 실력 키우기 위해서 가정에서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문제집 교재를 활용하는 거일 것 같아요. 네, 어릴 근데 때부터 그렇게 예, 하죠. 그렇죠. 근데 교재를 활용하면서 내가 스스로 공부한다는 느낌보다는 아이들이 오히려 수학적 흥미를 잃거나 네. 좌절하거나 이런 네.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건 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심화 교육 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저도 심화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심화라는 걸 각자가 생각하는 건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엄마들 사이에는 뭐 최상위라고 달려있는, 이름에 최상위가 붙어있는 책들을 풀리는 게 좋대, 이런 얘기들 많이 이제 나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20년 전에 아이들 가르치기 시작할 때의 최상위와 지금 느끼는 최상위의 느낌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예전에는 정말 잘하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교재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도전하고 있는 교재인 거죠. 그리고 학원들에서도 이 정도까지는 해야 인정받아 라는 게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건 이제 말하자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예. 여기에서 이 정도까지는 한대, 그럼 나도 이 정도는 해야지, 뭐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친구의 이제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어려운 거 꼭 할 필요 없어. 그렇게 어려운 거 있으면 아이가 조금 좀 틀리는 게 있는 문제집이 아이에게는 심하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 하면 돼. 했더니 이제 친구가, 다른 애들은 다 할 거잖아. 그럼 우리 애도 해야 돼. 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화라는 것은 어떤 책이다가 아니라, 이 정도의 오답률, 저는 이제 30%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답률 30%요? 네. 네네네. 그게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고 배움이 있는 거다. 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30%에 대해서 어떤 과정으로 아이가 배우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네. 그러니까 똑같이 30% 틀리는 게 심하다라고 하면 사실 다 똑같이 틀리는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어떤 아이는 긍정적으로 배워갈 수 있을 거고, 어떤 아이는 정말 안 풀리니까 힘들 거고, 또 하나가 있긴 있네요. 그건 이제 아빠가 되어보고 알았는데, 정말로 아이들은 다 다르더라. 네. 이 다른 게, 강사일 때는, 아이들 가르치는 입장이었을 때는 그 아이의 다름이 다르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빠가 되고 나서의 다름은 조금 다른 다름이었어요. 강사는 아이가 어려워하고 하면 어떻게든 가르치고 넘어가야 돼요. 네. 근데 아빠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 너무 어려워해. 그러면 여기는 잠깐 덮어놓자. 예. 요거 좀 지난 다음에 보자. 그리고 너 조금 더 자신 있어 하는 뒤에 내용 먼저 볼까? 이런 조절들을 할 수 있었어요. 부모는 후자여야 된다는 그렇죠. 방향성이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되게 많이 강조하고 되게 많이 말씀드리는데, 네네.
엄마 선생님은 아이가 너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을 때 다독거리고 덮고 넘어갈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되게 빨리 크고 빨리 성장해요. 네. 그래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으면 네. 정확하게 한 번은 얘기를 해주되 이건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방향성이 이거 같아요. 학습 지도할 때 부모님들이 너무 어렵거든요. 특히 네. 수학에서 이걸 또 문제 틀린 부분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네. 그리고 어디까지 지도를 해줘야 되는지, 그러면 만약 틀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해줘야 될지, 네. 이 방향성에 대한 학습 가이드를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첫 번째는 힘들면 학원 보내자. 예. 네. 왜 그럴까요? 아이와 엄마의 관계와 선생님과 아이의 관계는 전혀 완전히 다른 관계입니다. 네네. 예, 똑같은 지도를 하더라도 아이의 반응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네네. 그래서 너무 힘들면 예. 학원 보내자. 근데 이건 뭐도 포함되어 있냐면 아이의 정서를 걱정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저는 학부모님들 상담을 하면서 아이들 지도에 있어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를 굉장히 많이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학습에 있어서 화내지 말 것. 이건 저의 어릴 때 정서나 저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네. 화를 내거나 혼낸다는 건 화를 내는 사람의 감정이에요. 근데 이게 듣고 있는 사람에게 전달이 되면 화를 내는 사람은 훈육을 해야 되는 거지, 사실, 또는 잘 가르쳐 줘야 되는 건데, 나의 감정을 드러냈을 때 아이는 학습과는 다른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백지 상태가 됐어요. 엄마가 화를 내시면. 네. 네네. 엄마 아빠가 화를 내시면 백지 상태가 돼요. 수학 문제가 내가 안 풀린 건데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은 스쳐가지만 네.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예. 그래서 감정을 드러내고 아이가 그 감정을 느끼는 순간에는 이건 학습의 영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잘 가르치고 싶으시면 화는 내지 않으셔야 되죠. 하다못해 우리가 학원에 보냈는데 선생님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다는 얘기를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것보다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냐, 뭐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면 그런 선생님에겐 배워서는 안 되잖아요. 만약에 공부 정서가 걱정된다. 그럼 학원에 보내라고 추천을 해주셨잖아요, 진짜. 네. 근데 그랬을 때 학원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도 부모님이 알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맞죠. 진도에 치일 수도 있고 네. 다른 친구들한테 치일 수도 있고 만약에 학원에서 방식이 안 될 수도 네, 있고요. 네. 부모가 초등 때까지는 조금 네. 곁에서 보고 싶다라는 부모님도 있으실 수도 네. 있기 때문에 요즘에 엄마표라든지 아빠표로 수학을 지도하시는 경우도 많고, 네. 이런 경우에 오답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부모가? 아이가 틀렸을 때 저는 이렇게 해요. 뭘 모르겠어? 이렇게 물어보고요. 문제를 파악했는지를 먼저 물어봅니다. 예를 들면 문장제다라고 하면 핵심적인 조건에는 동그라미든 밑줄을 든 표시를 해, 이렇게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문장과 문장이 완전히 분리가 될 때는 선을 그려서 분리하도록 해서 독해를 하도록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팁을 주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조건이 있었어? 뭘 푸는 문제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론 수학을 가르치는 게 어려운 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이가 대답을 참 잘해요. 잘하고 나서 그러면 뭘 모르겠어? 이제 구체적으로 선생님과 얘기해볼까? 뭐 아빠와 얘기해볼까? 이렇게 하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네. 조건을 얘기하고요? 네. 예. 뭘 푸는지까지도 얘기하고 하나도 이제 직접 가르쳐 주지 않은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유도를 해주고, 이제 뭘 모르겠어? 선생님이 뭘 도와주면 좋을까? 네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좀 물어봐 줄래?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이들은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도 모르겠어는 무슨 뜻이냐면 문제를 풀기 위한 첫걸음조차도 떼지 못하겠다는 뜻이에요. 문제를 해석하는 것과 문제를 푸는 거는 다른 영역입니다, 수학은. 그래서 아이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더라도 그 파악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질문을 되게 많이 해왔고, 질문을 하면서 뭔가에 아이가 막힘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착고하기 위해서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문장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파악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평소에 지도하기 위해서 질문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중간에 이제 해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요 조건이, 그러면 거기에서 뭘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제일 어려운 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죠. 다 파악하고 함께 했는데, 마지막에도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 하나도라는 건 결국은 이제 문제 해결하는 전략으로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네. 원래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가 4단계가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하죠. 첫 번째는 이해를 하고, 두 번째는 어떤 방법으로 풀까의 전략을 세우는 거고요. 세 번째는 수행을 하는 거고, 네 번째는 반성의 과정이에요. 과연 이게 잘 되었는가? 이런 부분들.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인데, 이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 거죠. 예. 아주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공간에 대한 문제를, 도형 문제를 풀었어요. 도형 문제를 아이가 많이 틀릴 수가 있잖아요. 네. 뭐 어디든. 도형을 많이 틀릴 때 학부모님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이는 도형 공간 지각력이 부족한가 봐. 수학 문제를 못 푼 건 공간 지각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법 또는 그 시각을 갖지 못해서예요. 도형은 엄청나게 많은 영역이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영역의 문제를 못 풀 수도 있고, 뭐 다양하지만 그 못 푼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풀려라는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제가 학원 보내는 게 나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은 학부모님이 취하기가 되게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런 전략 면에서. 그렇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어머님들은 뭐 사실은 대부분의 문제를 이거 방정식으로 풀리잖아, 이렇게가 되는 게 대부분일 테니. 네네. 네. 그러면 조금 있다가 선행시키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있으실 그렇죠. 테고요. 예.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문제들이 방정식으로 해결이 가능한데 우리 아이에게 도대체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이 문제를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는 건 엄마가 중학교 이상에서 배운 해결 방법이 익숙해졌고, 이제 그 이후에 그렇게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이 입장에서는 수학 교육의 단계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 3학년이다 하면 수들을 다 써보고 표를 만들어서라도 규칙을 찾아보고 하면서 너의 방법으로 찾을 수 있어, 찾아봐라는 의도들이 원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보면 초등학생이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논리적인 해결 방법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한데, 그래서 잘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답을 내기 위한 뭐 방정식, 이건 답이 아닌 거죠. 예시로 들어주셨던,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아이한테 문제를 조건을 다 이해하고 있어. 그런데 그 전략이 만약에 부족한 거를 부모가 인지를 했어요. 네. 만약에 그랬을 때 전략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어머님들 중에 이제 잘 가르치시는 분들이 어떤 적극적인 분들이죠. 답안지를 보거나 아이가 풀 문제를 미리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막혔을 때 저는 이런 부분을 되게 높게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습 정서라는 건 아이와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선생님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거죠. 제가 만나본 가정학습 중에서 아주 이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 두 가지를 하나 꼽아보면, 가장 인상적인 건 뭐였냐면 문제집을 2권 사서 아이와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부모가? 네, 그런 부모님이 그분 있으셨어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부모님? 교수님이신가요? 아닙니다. 가정주부예요. 정말 어머님이? 네. 좋은 대학을 다니거나 이런 거 아니고, 다만 학교 다닐 때 그래도 수학이 즐거운 과목이었어. 해서 이제 나도 아이랑 같이 공부해볼래 해서 이제 큰 딸을 그렇게 가르치신 거죠. 중2 때까지. 네. 초등학교부터? 네. 와,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럼 어떻게 했냐고 제가 물어봤었어요. 내가 막히면 아이한테 물어보고, 아이가 막히면 나한테 물어보고,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과외 같은 페이지를 같이 풀고 토론할 부분만 서로 이렇게 제안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제가 본 케이스 중에 가장 이상적인, 가장 그 맹모 같은 수학, 맹모 수학 뭐 이런 근데 거였어요. 잘 됐나요?
그 친구는? 네, 서울대 갔죠. 네. 아, 그래요? 다시 해야 될까요, 공부를? 그러면 현실적인 얘기도 해주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이상적이죠. 네, 이상적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아들은 거부했어요. 엄마랑은 공부 못해. 네. 엄청난 효자예요. 지금도 엄마한테 엄청 잘하는 효자인데 그 커가는 시기에 아들의 자존감에서는 엄마의 지도를 받으면서는 못해. 나는 혼자 하겠어.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부모 자식의 관계가 정답은 없다고 교육도 생각하지만 그렇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엄마는 철저한 매니저가 잘 되어준 케이스입니다. 지도를 잘 하시거나 이런 거 아니었고요. 그 대신 되게 친구 같은 어머니셨어요. 그래서 아이의 얘기 되게 잘 들어주시고 숙제나 이런 부분들 매니지먼트를 잘 해주셨어요. 네. 아이를 잘 이끌어 주신 거죠. 아이의 어떤 수학적인 호기심이든 학습 정서든 이런 부분들을 또 리드해 주신 게 아빠였어요. 정서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잘 가르쳐 줘야 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호기심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정도. 부모가 가장 어려운 순간이 심화를 도와줄 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심화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이드해 줘야 될지 모르겠다. 그건 학생 입장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초등 수학 심화에서 제가 알기로는 소장님이 가장 명쾌한 가이드를 많이 나눠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초등 수학 심화, 학생과 학부모가 어려워하는 부분에서 좀 짚어주신다면요? 틀리는 문제들이 있을 때 이것들에 대한 논리를 명쾌하게 잘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배움이 쌓였을 때 그것이 힘이 된다. 다음엔 뭐 해결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잘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마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가르치는 거 말고 엄마들이 이제 잘 못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이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으로 보고 네. 저는 심화가 이 책을 풀려야 된다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느 아이든 아이의 수준이 있으면 거기를 조금씩 넘어서는 교육을 해나가는 게 그게 심화죠. 네, 그 심화를 잘 해나가야 되는 게 엄마가 해야 되는 것이 그걸 보고 아이의 책을 찾아보고 하는 역할. 일단 아이의 실력을 객관화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 정도 70%의 정답률을 보이는 책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질문도 사실 받게 됩니다. 저희 아이 50%의 정답률로 공부하고 있어요. 60%의 정답률로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때 제가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가 아니에요. 심화를 70% 정도로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건 틀리는 문제들을 통해서 공부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60%로 보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 하고 싶어요, 엄마가. 네, 그럼 저는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아이가 어떻게 따라오고 있는지 아이의 상태를 물어봐요. 만약 아이가 자기 의지가 있고 틀리는 것들이 있지만 막 주눅 들고 힘들어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래도 엄마하고 공부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게 심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70%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소장님의 심화 학습에 대한 기준을 담은 이번에 책을 내셨잖아요. 교재. 네. 따라하면 풀리는 초등 수학 시리즈를 출간하셨는데 이 시리즈에 담았던 이 메시지는 다른 교재에서는 좀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으셨기 때문에 내셨을 것 같아요. 네. 차별화된 특징이 있으시다면요? 선배에게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네. 선배가 이제 만나서 요즘엔 무슨 책 써? 그래서 형 심화책인데 애들 좀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심화책 쓰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가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불가능하다. 그게 말이 돼? 어렵죠. 그리고 힘들죠. 하지만 심화가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어렵고 힘들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 것은 심화를 통해서 그 심화 문제들이 담고 있는 논리지 그걸 네가 깨서 다 스스로 네가 터득해야 돼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초등 교과는 생각보다 공부하는 깊이나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심화 문제라고 하면 두 개의 영역이 이렇게 만나서 또는 문제 해결이라는 건 개념을 배우는 학습과 좀 다른 차원의 논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고등 심화하면 대부분의 것들을 배우고 나서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고등 책 자체가 친절한 책이 많은데 초등 책은 아이들이 어떤 논리들을 친절하게 배울 수 있는 책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또는 어떤 영역들을 문제를 해결하거나 배우는데 학습의 과정에 있어서 이런 생각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라는 논리들을 아이들에게 차곡차곡 쌓게 하겠다라고 만든 책이 따풀이라는 책. 만약에 그러면 소장님 원점에서 질문 드릴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만약에 교과서 이외에 네. 우리가 초등 때 수학 심화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교과서만으로는 안 되는 건가요? 꼭 해야 된다는 아니지만 네. 수학은 만약에 심화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개념 위주의 학습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네네. 우리 교과서의 수학이 초등뿐만이 아니라 중등 또는 고등까지도 전반적으로 예전보다 아이들 가르치는 어머님들이 느끼시는 난이도와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그간 20, 30년간 변해온 난이도는 사실 좀 달라요. 엄마가 되면 요즘 수학 너무 어려워 이런 것까지 배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이런 것까지는 뭐 사고력 학원들이라든가 심화책이라든가 공부를 좀 한다는 아이들의 수준이 높아진 거일 거고요. 교과서의 수준은 사실은 많이 낮아졌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간 교과서가 바뀔 때 쉬워질 때의 방향성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아이들이 수학으로 먹고 살진 않을 거다. 그러면 수학으로 아이들을 그렇게까지 괴롭힐 필요가 없어. 수포자라는 말 자체가 수학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도 가지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공부할 아이들만 공부하면 되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쉽게 더. 그렇죠. 예. 네. 빠진 영역, 없어진 영역들도 되게 많고, 많아요. 예, 네, 많고 맞아요. 그렇게 변화해 왔고요. 예.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수학의 본질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잖아요. 근데 초등 교과서 수준에서의 학습은 사실 문제를 해결한다 보다는 개념을 익히고 기능적인 부분, 예를 들면 연산을 할 줄 안다.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아니지만 심화를 하면서 문제 해결력을 키운다라는 건 결국 수학 실력을 축적하고 쌓아간다라는 거고, 반대로 이런 부작용, 제가 직접 본 케이스들 중에는 교과서와 수학 익힘 책 위주로 그 다음에 그 정도의 수준의 문제집으로 공부를 하고 수학을 즐거워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이 4학년 정도 될 때부터 엄마에게 아이가 하던 표현은 이거였어요. 엄마, 수학이 이상해. 전에 느끼지 못했던 자기 감정이 있나 봐요. 그래서 수학이 이상해라고 표현을 했었고, 그게 5학년이 되어서 분명해졌어요. 너무 어렵대요. 난도가 갑자기 뛰었다고 느끼는 거군요. 네. 예. 너무 어렵대요. 그걸 이상하다고. 네. 사실 저는 따풀이 심화 유형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유형들을, 심화에 나오는 유형들을 충분히 다 다루되 그것들을 논리적으로 정확한 이해와 개념을 가지고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심화로 다리를 놓는 학습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그리고 모든 내용에 제가 이제 직접 동영상을 찍어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개념 학습을 돕고자 동영상 교육으로 했으니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 천종일 소장님의 조언이 초등 부모님들께, 수학 지도가 어려운 부모님들께 귀하게 다가갔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기자 TV